일본 효고현 히메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번화가. 이곳에는 히메지 살룬이라 불리는 기이한 슬롯 매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의 주인이었던 나카무라는 중무장한 경호원을 거느리며 수억 엔의 현금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제일 한국인 2세였던 그는 진충근이란 이름이 따로 있었고 겉으로는 부유한 사업가였지만 그 뒤로는 폭력 조직과 얽힌 남성이었죠. 히메지의 왕, 피의 피복업자 혹은 살룬의 제왕이라 불렸던 나카무라. 뒷세계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했던 그가 살인죄로 체포될 줄은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의 아버지 미치오는 국제해관 그룹을 일군 거물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파친코 사업을 기반으로 히메지 일대에서 가장 큰 유흥 체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일 한국인 사회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지역 사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언제나 적이 따랐습니다. 그의 부하 세력을 불편하게 여긴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하나가 무라마사회라는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최대 폭력단이었던 야마구치 구미는 여러 산하 조직을 두었습니다. 그중 고베 중심으로 활동하는 야마켄 구미가 또 다른 산하 조직을 두었고 그것이 무라마사회였습니다. 즉 미치오는 거물 폭력단을 뒷배에 두고 있는 조직에게 찍힌 것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돈 문제로 시비가 걸렸고 점점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 19일 저녁 히메지의 유흥가에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미치오가 무라마사회 조직원 시모야마에게 골프채로 폭행당해 사망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나카무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조직과의 싸움을 피로 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오랜 세월 그를 잠식해 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로는 시모야마의 타깃은 원래 나카무라 자신이었습니다. 아들을 살해해 미치오를 위협하려 했지만 그를 찾지 못하자 결국 미치오를 살해한 것이었죠. 그 사실은 나카무라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건 네 탓이다 라는 가족들의 원망에 2000년대 초반에 그는 가문을 떠났습니다. 그 뒤 독자적으로 파친코, 슬롯 업계에 발을 들였고 그렇게 그가 세운 가게가 바로 히메지 살룬이었습니다. 살룬은 단순한 오락장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주점과 클럽, 비밀 거래소, 그리고 슬롯 머신이 뒤섞인 공간이었죠. 불법 개조된 슬롯 머신이 설치되어 무조건 이득 보는 구조였고 대부업도 병행하며 많은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찰 고위 관계자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소문이 이미 히메지 전역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는 수완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는 듯했죠. 2007년 나카무라는 광고회사의 대표 마에다라는 사업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액의 융자를 주고받으며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10억 엔에 달하는 대출금을 마에다가 차일피일 미루자 그들의 관계는 순식간에 적대로 바뀌었습니다. 2009년 4월 나카무라는 자신의 신복이자 살룬 직원이었던 타카시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자를 찾아와. 그리고 가둬. 곧 마에다는 히메지의 한 맨션으로 끌려왔고 철제 파이프로 만든 좁은 우리에 감금됐습니다. 눈과 귀는 테이프로 봉해졌고 음식은 며칠에 한 번씩만 던져졌습니다. 그 상태로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2010년 6월 타카시는 마에다를 외딴 창고로 데려가 권총으로 쏜 뒤 불태웠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좋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라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한 이유는 이미 그 전에도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에다가 살해되기 2달 전, 나카무라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무라마사회의 간부 타이코라는 남성을 부활을 시켜 납치했습니다. 타이코는 손발이 묶이고 테이프로 입이 막힌 채 창고로 옮겨졌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사망해 버렸죠. 그는 소각된 것으로 알려졌고 훗날 현장에서 그의 DNA가 발견됐지만 끝내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명을 살해하고 얼마 뒤 나카무라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시오야마가 출소했습니다.
2010년 9월 28일, 나카무라는 부하들과 함께 시모야마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한동안 주변을 경계하던 시모야마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어느 정도 안심했습니다. 그런 그의 경계가 풀리자 나카무라는 다시 움직였죠. 2011년 2월 10일, 시모야마는 거리 한복판에서 납치됐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성 2명이 한 명을 강제로 데려갔다라는 신고로 인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다음날 시모야마는 버려진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거든요. 그의 온몸에는 구타의 흔적, 그리고 목에는 압박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여러 괴롭힘이 있던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이 나카무라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앞선 2건의 사건도 연결되며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창고에 남아있던 혈흔과 감금실 주변에서 발견된 타카시의 지문이었습니다. 2011년 4월, 경찰은 타카시를 체포, 같은 해 12월 26일에 나카무라 역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타카시는 천천히 이야기하겠다라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들의 재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됐습니다. 기소부터 첫 재판까지 6년이 걸렸고 재판 전 승인 절차는 72번이나 진행됐으며 배심원 후보 약 500명 중 420명이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2018년 4월에 그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벌인 3건의 살인 중 2건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살인죄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명령하지 않았다. 타카시가 독단으로 했다. 라고 주장했죠. 법정에선 120명의 증인, 그중 일부는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신처럼 군림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앞선 2건은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에 재판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앞선 2건에 대해선 감금치사만 인정했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나마 시모야마가 살해된 채 발견됐고 범행 과정에서 그들을 본 증인들로 인해 살인사건으로 인정됐죠. 그로 인해 나카무라와 타카시는 유죄를 판결받았지만 재판부는 타카시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에 반해 나카무라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살해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죠. 주범이 무기징역, 종범이 사형. 일본 사회는 이 판결을 뒤틀린 정의라 불렀습니다. 제일 한국인 이사라 봐준 거 아냐? 라는 좀 어이없는 말도 나왔지만 판결문은 명확했습니다. 그가 직접 방아쇠를 당겼다는 증거가 없고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재판은 당시 여러모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120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총 207일이 걸린 일본의 재판원 제도 역사상 최장 기록이었거든요. 일본 형법상 무기수의 가석방 가능 시점은 통상 30년 이후이지만 나카무라가 자유의 공기를 다시 맡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어린 시절 그를 알고 있었다는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했어요. 하지만 화가 나면 눈빛이 변했죠. 그때 우리는 알았어요. 그 안엔 다른 무언가가 있었음을. 한때 히메지의 왕이라 불렸던 남성은 지금도 철창 너머 끝나지 않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